다음 이야기 또 해볼게요. 지금 이 시대를 가장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는 OTT는 어떤 작품인가요? 혹시 이것도 전부 다인가요? 한번 말씀 부탁드려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 우리 상황을 가장 잘 반영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데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하게 히트한 이유는 이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더라. 미국도 영국도 다른 나라들도 다 이런 여러 가지 소득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랬으니까 또 히트를 했겠죠. 그리고 저 또 하나를 꼽는다면 돈 룩업. 네. 혜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혜성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정치인과 그리고 뭐 사업가와 그리고 뭐 관료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충돌하면서 뻔히 위기가 보여요.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해결하지 못하고 파멸로 간다라는 건데 제가 책에서는 이걸 이제 회색 코뿔소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경제도 그런 게 많아요. 뭐 엄청난 가계부채라든가 이런 문제가 뻔히 보이면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굴러가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사회 갈등도 심하다 보니까 좀처럼 이제 해결이 잘 안 되죠. 예전에 누군가가 중재 역할을 하고 모아지던 게 지금은 극단적으로 나뉘면서 적 아니면 아군으로 지금 갈리고 있는 그런 극단적인 갈등 상황으로 가는데 그걸 가장 잘 보여준 드라마가 전 돈 룩업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가계부채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책 이야기는 아니고 또 갑자기 궁금해서 사실 그 가계부채 우리나라도 지금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고 특히 지금 한두 달 전에 미국 디폴트 이야기 있었잖아요. 네. 와, 미국이 전 세계에서 돈이 제일 많고 제일 부자인 나라인데 국가의 빚이 4경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선진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왜 이렇게 빚이 많은지 또 가계는 이렇게 빚이 많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견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그 경제가 기본적으로 커지면 빚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빚이 느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만큼의 빚이 느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오히려 빚이 안 늘면 경제는 성장하는데 빚이 안 늘면 그게 긴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빚이 는다는 자체로 위험한 게 아닙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산이라는 게 부채랑 그리고 자본이 같이 느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이 늘면 빚이 늘어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만약에 100만 원 밖에 없을 때 빚이 10만 원이면 1억 원 갖고 있으면 빚이 100만 원인데도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이 빚이 100만 원이라 해가지고 문제는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빚은 이 빚 자체의 증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빚과 함께 나머지 자산들이 어떻게 증가하느냐. 그 자산이 충분히 증가한다면 아까 전 세계 빚이 4경이랬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성장률 한 10% 정도 돼서 자산이 늘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나라 지금 데이터를 봐도 전체 국가적인 빚도 늘고 있습니다만 GDP도 확장이 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성장보다도 빠른 빚이 증가를 했었을 때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장력 자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투자를 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라 빚 때문에 이제 억지로 성장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건 언젠가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를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빚에도 체질이 있습니다. 우리 빚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거든요. 거시경제로 보면 아까 말씀 가계부채가 있잖아요. 하나는 정부 부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업 부채가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빚을 질 수밖에 없는데 누군가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 빚을 누가 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시경제를 보면 이 세 주류, 그러니까 주체, 가계, 정부, 기업 중에 어디선가 한 군데는 빚을 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국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국가 부채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데이터로 보면 한국 국가 부채는 높은 편이 아닙니다. 한국은 국가 부채 어디가 가장 크냐면 가계 부채가 가장 크죠. GDP 대비 100%가 넘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GDP가 1700조라면 1700조의 GDP 100%면 1700조의 빚이 있다거든요. 이게 우리는 가계 부채입니다. 한국은 이게 너무 높습니다. 전 세계 1, 2거든요. 국가 부채는 우리가 GDP 대비 한 50%거든요. 그러면 1700조 우리가 GDP라면 한 800조 정도가 국가 부채라는 뜻이 되는데 이건 상대적으로 낮아요. 그러니까 글로벌리하게 딱 보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국가 부채가 높아요. 국가 부채가 GDP 대비 100%로 가고 가계 부채는 한 80%입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한국은 빚을 가계가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위기가 왔었을 때 어디가 위험하냐? 국가 부채는 좀 버틸 수가 있어요. 정부가 내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계 부채는 내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계부채가 위험하다는 얘기는 금리가 올라오면 가계는 답이 없어요. 은행에서 금리 올렸으니까 빨리 더 상환해달라, 이자빚 달라 하면 가계는 내야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정부는 홀딩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채의 중요도를 보면 정부랑 가계로 보면 민감도는 가계가 더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을 이제 같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부 부채가 적다, 그런데 가계 부채가 크다 이러면 얘기가 다르죠. 그리고 최근에 가계 부채가 크다 보니까 우리도 지금 이제 와서 금리 정책도 영향을 미치잖아요. 부동산도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채 문제는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지금 그 부채 이야기 하니까 제가 들으니까 생각이 나는 게 맞습니다. 국가는 어떻게 홀딩을 하거나 뭐 한도를 늘리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가게는 그게 안 되죠. 네. 만약에 안 되면 바로 그냥 순간 책임져야 됩니다. 주식 같은 경우는 반대로 해당하고 부동산은 바로 경매로 넘어갈 수 있죠. 그렇죠.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가계부채 100%가 진짜 심각한 거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 한 작품마다 경제 이론들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독자들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경제 이론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경제의 이론은 한 가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보 경제를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는 경제 이론이 있다고 이것을 내가 외워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경제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상 태초에 존재하지 않아요. 경제 용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우리가 그 실생활을 하면서 혹은 이제 거래라는 걸 하면서 나왔던 행동을 하나의 용어로 묶고 이걸 증명을 하면 경제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사람이 있고 거래가 있고 경제학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처음 경제학을 공부할 때는 이론이 있고 그 뒤에 나를 어떻게 보면 적응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은 그러다 보니까 결코 한 개 이론이 있지 않아요. 경제학은 항상 두 개의 이론이 존재합니다. 낙수 효과가 있으면 분수 효과가 있습니다. 파레토 법칙이 있으면 롱테일 법칙이 있거든요. 우리가 우스갯소리가 이런 게 있어요. 자연과학에서는 어떤 하나의 법칙이 나옵니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근데 20년이 지나서 다른 게 나옵니다. 얘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둘 다 노벨상을 인정을 합니다만 앞에 나왔던 이론은 폐기가 됩니다. 예컨대 어떤 원소의 가장 작은 것은 원자라고 생각했는데 30년 뒤에 전자현미경이 발전돼서 쿼크라고 하면 이제 가장 작은 부분은 쿼크라고 하는 거죠. 원자는 파괴가 됩니다. 근데 경제학은 하나의 이론이 나왔어요. 증명을 했어요.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어요. 30년이 지나서 이거랑 완전 다른 경제학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도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 두 중에 한 개가 폐기가 되느냐? 폐기가 안 됩니다. 둘 다 인정이 됩니다. 이게 경제학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 이론을 억지로 외우려 하시지 마시라. 그리고 경제학 이론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그 왜냐하면 나의 경제학과 당신의 경제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득을 보면 내가 기업에 회사를 다닌다. 내가 받는 연봉은 나의 소득이 되잖아요. 기업은 비용이 됩니다. 한쪽은 소득이고 한쪽은 비용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입장에서는 나는 소득을 더 받는 게 좋겠죠. 이걸 위해서 노력합니다. 투쟁을 하게 되는 거고 기업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러면 기업의 경제학과 노동자의 경제학은 다른 거죠. 이 중에 하나가 맞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부자의 경제학과 가난한 사람의 경제학은 다릅니다. 당연히 내가 부자면 세금 적게 내고 싶어 하죠. 근데 가난한 사람은 세금을 누군가가 많이 내야 내 소득이 또 늘어납니다. 왜? 정부에서 받으니까. 그러면 부자의 경제학과 빈자의 경제학은 다를 수밖에 없죠. 이 두 가지가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맞다라고 우길 필요도 없고 틀렸다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경제학 이론을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물으면 경제학을 외우는 게 아니다. 그리고 경제학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경제학을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OTT 이런 걸 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알고 있으면 그리고 또 상대 이론을 알고 있으면 내가 반박할 수가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야 이론이 맞아 내 말이 맞아 근데 낙수 이론이 맞아 이게 정상이야 그렇게 하면 아닌데요 분수 이론도 있는데요 이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방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알아야 상대방과 대결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을 알아야 투자의 다양한 요소들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낙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지금은 분수 효과가 필요한 시점이야. 이 판단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거에 따라서 어떻게 작용하느냐를 내가
이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이제 필요한 것이 경제학 이론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울라 하지 마시라. 그래서 이 책의 경우도 이제 그렇습니다. 제가 당위전 같은 책이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무조건 밑줄짝, 경제학 용어, 파레토 법칙, 뭐라고 한다 이게 아니라 읽다 보니까 이런 게 파레토 법칙이구나. 이것을 쉽게 이해하고 그럼 내가 평소에 하는 것들인데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된다라는 거죠. 네.